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연휴 첫날인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상 외교의 시동을 건 데 이어서 오늘은 일본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행사 대비 무대입니다. 오늘은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이 대통령 정상외교 관련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최정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정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 거쳐서 외교부 1차관 역임했습니다. 자, 최 교수님, 그 당시에 대북한 관계라든지 우리 외교 전반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는데 어떤 점에 좀 역점을 뒀습니까? 그때는 세 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소위 포괄적 동맹으로 진일보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왜 중요했냐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한미관계를 경시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관계 문제인데요. 네네. 그 직전 정부였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주변 사강 외교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의 우리 우호국과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리 여러 스탄 국가들과의 관계 네. 개선 중요했습니다. 이제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소위 경제안보 외교인데요. 네네. 지역 외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임기 말에 가서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여러 외교를 했어야 됐던 상황이었죠.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네, 외교. 네. 자, 크게 큰 틀에서 세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한미동맹, 그다음에 남북관계, 적대적이었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 세 번째 주변국 외교,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외교 약간 그 흐름이랄까 이런 거하고도 좀 약간 비슷한 점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한 점이 있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다면 네. 일단은 이게 이어달리기라는 컨셉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외교안보 영역에는 좀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탄핵 이후에 보궐선거로 들어선 정부라 모든 것이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트 포워드야 됐어요. 많이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라 아마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대한민국이 컴백했다. 외교 무대에. 지금 정상 외교가 6개월 동안 공백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급하신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어달리기 측면에서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공통분모를 찾아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는 우리 일상을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 구도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의 경쟁력을 구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 같으면 투자 안 할 것이고 경제 불안할 것이고 소위 펀더멘탈의 문제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혹은 하지 않았던 것 하나의 편식 외교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봤던 외교를 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 안 좋아졌던 거고 한러 관계는 좀 절교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북한 관계 회복한다 이제 좋은 얘기인데 북한이 우리를 이제 적대국으로 규정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일관성과 끈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저는 이 문재인 정부 기간을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 남북 관계란 것이 여러 일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뭐 지뢰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남북 관계 단절되었는데 어쨌든 전쟁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 입장 하나로 북한을 끈기 있게 소위 관여했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맺고 있고 네. 우리와 그리고 미국과는 사실상 소통이 없는 상태이지만 예. 좀 끈기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도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되면 저는 북한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이제 자연스럽게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약간 그 시사하는 바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외교 철학이 실용 외교입니다. 자, 국익과 실리 추구하겠다. 이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강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거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서 예. 그 시대에도 좀 시달렸던 부분이 전략적 모호성인데요. 예. 전략적 모호성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과제는 한미동맹 굳건히 하는 것이었고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중 4년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고 김정은 위원장을 관여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포괄적 한미동맹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택은 되었던 상황이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 경색되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중국에 좀 정성을 들여야 했던 시기다. 요 지점이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다시 트럼프가 컴백을 했고 한중 관계 지금 상당히 어쨌든 소원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하면서 한중 관계를 좀 더 개선시키는. 예,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한미 관계를 어떻게 굳건히 할 거냐 이건데 요새 어떻게 동맹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세 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흉흉하게 주한미국 감축설까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동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변화한 미국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자세가 어떻게 될지 좀 내부 정리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간 개념을 들이댄 것 같고요. 동시에 우리는 중국 옆에 살고 있고 세계적으로 여러 5대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데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그 전기자동차 등등의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국가여서 그 실체를 인정하고 한중 관계는 한중 관계대로 소위 스마트하게 잘 펼쳐 나가야겠죠. 실용 외교라고 하면 가장 많은 이제 숙제를 안고 있고 또 이 정부의 실력이 증명돼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제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소회는 이제 들어가서 일하실 분들 보면 이제 고생문이 많이 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군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인선을 보면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어요. 이게 뭐 대표적인 외교부 출신 북미 북핵통이고 러시아 대사 역임했습니다. 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인선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는 이종석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으로 이제 인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야당 쪽,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쪽에선 북한의 지나치게 유화적인 인사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기관의 장으로 뽑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 뭐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두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종석 장관은 또 개인적 친소 관계도 있고요. 위성락 지금 실장에 대해서는 뭐 일하면서 좀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친소 관계를 떠나서 평가하시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 지형에서 나오는 것과 여의도에서 나오는 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난 3년 그리고 길게는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분들도 나름대로
소위 적응하고 자기 생각이 바뀌고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그 시기의 잣대로 그들을 좀 평가하기에는 그분들이 소위 연세가 많이 드신 거고 하긴 노무현 정부 네. 시절 뭐 한참 활동할 때는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이에 그분들이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더 유연해졌다. 제 생각에는 실용실리를 이야기할 만큼 덜 이념적이 됐고요. 네. 중요한 거는 좀 미천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일했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상당히 친미 인사로 알려져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는 네. 좀 가운데로 오시고 네. 왼쪽에 좀 치우쳤던 분들이 경험을 하시면서 가운데로 오셨는데 가운데로 수렴하나요? 예,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상대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들이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인 시진핑, 당시에는 아베, 지금 트럼프 들어왔죠. 그리고 푸틴은 여전히 있고 김정은도 사실 만만한 상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위 여의도를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외교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저는 그분들이 노련성, 경험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네. 이 20년 전의 이념적 잣대로 지금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간의 세월은 무엇인지라고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네네.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은 그분들이 20년 전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더라도 그동안의 여러 그 국제 정세나 외교 현안이나 이런 걸 보면서 더욱더 이렇게 좀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최근에 갖췄다. 이런 예.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 G7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외교 데뷔하는 무대입니다. 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정상 외교 행사가 이제 열립니다. 자, 다음 주에 만약에 그거 한다고 하면 지금 외교부에 계신 경험으로 호떡집에 불난 겁니까? 호떡집에 불이 아니라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지금 요번에 캐나다 알버타주에 네.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 도시던데 거기 일단 숙소 예. 또 수행원들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일단 일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자체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G7이라 그러면 일단은 호스트 국가인 캐나다가 일정을 잡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는 초청국이기 때문에 초청국이 못 들어가는 세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G7은 통상 세 가지의 2박 3일의 일정인데 첫 세션은 G7 국가들끼리만 모여서 세계 정세를 논의하는 소위 정무 세션이 있습니다. 초청국은 못 들어가네요. 예,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큰 형들끼리 앉아서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엇이 문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G7은 꼭 가입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소위 7국가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편지하고 선도할지에 대해서 네. 입을 맞춘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제 호스트가가 스페셜 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 갔을 때는 코로나 반응, 포스트 코로나 경제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기후 변화. 그건 우리가 들어가 살 일이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기 때문에 요번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특별 주제로 삼은 것이 소위 커뮤니티 빌딩. 네. 그다음에 AI, 공급망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요번에 우리 언론도 그렇고 네. 우리 스스로도 좀 기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기대 관리. 기대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요번에 가서 뭘 뭐 크게 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내셔야 할 메시지는 대한민국이 컴백했다. 네. 한국의 민주주의는 복원됐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무대에 는 이제 우리가 선도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컴백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것이 또 운이 좋게도 G7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정부의 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그 저반과 실력이 그만큼 G7에 초대받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지만 정부의 차원에서는 이걸 잘 활용하는 건데 가가지고 왜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나고 왔어? 일본 총리를 무슨 얘기한 거야 라기보다는 그 플랫폼 삼아서 대한민국이 낼 수 있는 소위 글로벌 오디언스로 상대로 내는 것이 네. 기대감 관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대감 관리 딱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질문하려고 했던 거하고 정말 좀 통하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뭐 한 가지 꼽는다면 관세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결해야 되는데 요번에 그럼 G7에 가서 관세 문제 좀 어떻게 좀 약간 물꼬를 트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자, 당장 이게 다자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단독 회담이 잡힐까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추구는 열심히 하겠지만 외교부에서 자 그랬을 때 처음 만나는 정상 사이에 그냥 단독 뭐라 그럴까요? 잠시 면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제대로 한두 시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어떤 한미 간 현안의 진전을 기대하는 이런 거였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 향후 신뢰를 쌓아가는 상견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인지 그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게 다자회의에서는 네. 언론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다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게 있더라고요. 예. 정상 대기실에서 예. 회의 들어가기 전에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소위 인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G7 국가 플러스 5개 국가의 정상들이 올 텐데 G7 국가의 정상들은 자기네들끼리 되게 잘 알아요. 예. 친소 관계가 두터워. 그러니까 소위 초대받은 우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에서 영업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럴 때는 뭐냐면 이를테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상견례를 겸한 양자회담을 20분밖에 안 했어요. 30분밖에 안 했어는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상견례하면서 케미스트리를 트는 것만으로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 네. 그거는 언론에 잘 비춰질 것이고 대기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또 G7 국가들 간에 대기실은 일단 카메라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장벽을 허들을 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 영업력 소위 얘기하면 예.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려되는 것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 캐나다 갔다 왜 워싱턴 안 갔어? 한미 정상 안 된 거야? 우리 뭐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소위 동선에 따라서는 되게 편한 동선이지만 호스트를 해야 되는 미국의 사정도 봐야 될 거고. 그거는 한 나라의 정상회담을 어디 네. 초청하는 건데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서 또 관세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왜 우리의 이익을 이제 못 갖고 왔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소위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젤렌스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처럼 오벌 오피스에 앉혀놓고 자기 얘기가 하게 되면 또 우리도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두 번 통화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협상을 한다고 했으니 그 정도 연글면 네. 뭐 그때는 양자회담을 워싱턴에서 좀 멋들어지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양측 정상의 공동 성명서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공동 성명서 이 조문하는 것도 크게 삿바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는 우리 페이스에 좀 맞게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 조금 우리도 호흡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캐나다 갔는데 왜 안 들려왔냐 이거는 너무 예. 무리한 요구고 그 첫 한미 정상회담은 맞습니다. 조금 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자, 한미 통상 관련해서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서둘러 다른 국가보다 먼저 통상 문제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먼저 패 보여주고 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거기서 더 이득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통화 뒤에 뭐 이런 그 입장이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조속한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까? 아니요, 그건 이제 외교적 수사일 거고요. 아, 외교적 저는 수사다. 조속한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네. 양측이 만족할 만한 에다 그쪽에 두고 싶어요. 방점을 둔다. 그리고 예, 미국 예. 측 역시도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네. 또 제 경험을 반추해 보면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양측이 만족할 만하게 빨리빨리 협상합시다라는 식으로 했고. 근데 트럼프 어쨌든 대통령- 빨리빨리보단 양측이 만족. 저는 그걸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그 뭐 한미 단독회담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아마 총력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졌을 때 뭐 공동 성명 얘기도 하셨지만 할지는 우리가 조금 네,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예.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G7 정상회의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미국과 정상 외교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러일 주변국가 관계 설정 중요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이 주변국과의 관계, 뭐 미국과의 관계가 뭐 기본축인데 이들과의 관계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어떤 식으로 설정해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오늘 한일 정상 간의 통화가 네네. 있었고요. 그 발표문 일본 측 발표문과 우리 측 발표문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더만요. 저는 전술적이 됐든 전략적이 됐든 네.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들은 앞에다 놓고 하지 말자. 어려운 문제는 앞에 놓지 말자. 네. 그러니까 뭐 강제 징용공에 대한 3자 대입 문제, 뭐 독도에 관한 문제, 역사에 관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긴 호흡으로 하자. 그거는 또 다른 바스켓에다 놓고 그건 그대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서 하되 지금 한일 간에 네. 인적 교류도 왕성하고 네. 또 경제 교류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요 동병상련이에요. 소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공동 겉으로 보이는 공동 전선을 네. 막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공동 보조를 맞춰야 돼. 공동 보조를 이를테면 맞춰야 한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먼저 미국에 소위 수긍하거나 네. 더 좋은 미국의 입장에서 봐 일본이 저렇게 했는데 왜 한국은 안 해라는 식의 예.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실무적 실리적인 걸 하고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에서 투 바스켓 두 개의 바스켓 정책으로 가는 것이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걸 들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헤비 리프팅을 하지 말고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거는 좀 뒤로 좀 빼고 내년이 됐던 한일 관계 유지하면서요. 네. 그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많으니까요. 네, 투 바스켓 정책 네, 그리고 헤비한 거는 긴 호흡으로 그걸 뭐 해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고 네. 앞에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게 신뢰 회복 중요하니까 네. 조금 잘 되고 어떻게 말하면 쉽고 서로가 아주 뭐 빠르게 만족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예, 그쪽에서 뭐 우리 역사 문제, 독도 관련해서 영토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면 그건 네. 단호히 대응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앞에 얘기해 놓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굳이 앞에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좀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네. 조금 저는 이제 일주일 됐다. 좀 시간을 두자. 네. 지켜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왜 캐나다 갔다가 미국 안 오냐 이렇듯이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도 아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저쪽 우리 강제징용 이거 안 하냐 이러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자. 특히 외교 문제는. 예, 그리고 다행인 것은 네. 또 상대가 이시바 총리여서 이시바 총리의 국내적 입지도 좀 약하긴 하나 네. 좀 보아가면서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6월 22일이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날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60주년이 중요한 것이지 6월 22일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60주년 행사를 한다면 올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6월 20일 날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수위에 두 달 없이 출범한 정부는 너무 힘듭니다. 저는 겪어봐서 예.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예, 보세요. 지금 주일 대사, 주미 대사 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인데 장관들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요. 예. 그래서 이 정부의 수족이 현재 소위 세포들이 다 윤석열 정부 때 캠프 출신들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수족이 잘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에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자. 예, 그런 생각이 말씀이시고요. 들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자,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실용 외교가 뭐 일각에선 미중 간 줄타기 외교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나 봐요. 미중 간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소위 미국의 본심이 여기저기서 읽히는 대목이 많아요. 양안 관계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는 네.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야라는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좀 디커플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라는 문제잖아요. 이건 정말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으나 하나 우리 내부의 담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교는 국내적 지지가 담보되었을 때 그 정권이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 이걸 줄타기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지리적, 운명적, 그리고 역사적 실체인 중국에 바로 가까이 있는 거고 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 관계라고 하는 우리의 외교적인 근간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야기해 버리면 오히려 그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정책과 긴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학교로 돌아가서 느낀 것인데 네네. 이제 앞으로 20, 30대 청년들이 겪어야 될 시대는 중국의 부상한 중국을 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네. 그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선도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기보다는 골고루 아주 전반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외교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또 그것들을 좀 인내심 있게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편지 왔습니다.